안녕하십니까. 6급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본격적으로 본문학습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학습을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시험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강의를 그 준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배정한자가 300자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90문항이 나오는데 70% 97에 63, 63점이 커트라인이죠. 63점이 90문항 중에 63점. 맞기 어려운 점수인가요? 맞기? 얻어내기 어려운 점수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앞에 그 1강에서도 잠깐 1강에서 언급 안 했구나. 6, 7, 8급 이 하위급수, 5, 6, 7, 8급 이 하위급수는 시험 출제하는 그런 단체, 어문회라든지 지능회 이런 단체, 수많은 단체들이 있죠. 특히 어문회 시험을 많이 보실 텐데, 어문회에서 웬만하면은 합격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 그런 급수예요. 뭐 상위급수라 그래서 꼭 떨어뜨리고 싶어 하고 하위급수는 붙여주고 싶어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자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한자 시험 보려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자기 그 주관하는 단체 명성도 높아질 뿐더러 우리가 전용료라는 그 돈을 내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시험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특히 뭐 상하위 급수 고르게, 물론 평균적으로 많이 보는 급수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적은 급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하위 급수를 시험 본 사람들이 다 상위 급수를 시험 보기를 원하죠. 그러자면은 전제되는 게 뭡니까? 하위급수를 통과해야지, 합격해야지 상위급수를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실력적으로도 하위급수에서 실력이 쌓여가지고 상위급수도 시험을 보겠습니다만은 합격이란 것도 전제 요소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상위급수를 도전할 거니까. 그래서 하위급수는 웬만하면은 합격해라 하고 붙여주려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시험들이 국가시험들 중에 좀 있죠. 그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규 교과 과정을 마스터하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 따로 이렇게 그 중등 자격, 고등 자격 이런 자격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공부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뭐 중졸자, 고졸자, 무학자가 많은 것보다는, 문맹이 많은 것보다는 배운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 입장에서는 인재풀이라는 측면에서 더 좋은 거니까 웬만하면은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붙여주려는 시험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그 한자 급수도 붙여주려는 시험이에요. 특히 하위급수 시험 같은 경우는. 상위급수는 얘기가 좀 다르죠. 상위급수는 1급, 2급 이런 경우는 채점을 엄격하게 하고 문제 출제도 엄격하게 해서 공인급수로서의 그 위상도 있고 또 떨어진 사람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붙여주려고 안 해도 와서 그 시험 치려는 사람은 계속 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붙여주려고 안 해도 되는데 하위급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쉽게 내서 합격을 시켜주려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라면 합격을 해줘야죠. 합격을 시켜주려고 막 그 출제하는 주관 단체에서 그러는데 합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그거는 공부를 약간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하느냐?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점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우리가 저기 6, 7, 8급 같은 경우는 대체로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초등학생들 다른 공부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자 공부하는데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막 다른 공부도 하기 싫은데 엄마가 뭐 영어학원도 보내고 뭐 저기 음악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막 그럴 텐데 한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뜩이나 또 자의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 3, 40분 강의 요거 한 번만 듣고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그것만 듣고도 합격할 수 있으면. 그러자면은 그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목표는 뭐예요? 시험 합격이 목표입니다. 6급 한자 300자 전부 깡그리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6급 배정 한자 300자를 다 익히면 훈과 응 다 알고 관련된 단어 다 알고 뭐 관련된 사자성어 다 알고 그러면은 바로 5급 가서 시험 봐도 5급도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300자를 한정된 시간 내에 전부 익히기란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 효율적인 접근이 시험 합격입니다. 시험을 합격하자면은 90문항 100점 중에 63점을 맞아야 됩니다. 문항수로는 한 63문항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한 문항당 1점이니까 이 63점 중에 이 90문항 중에 그러면 중요한 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이 무엇이냐, 어떤 부분이냐 한자의 훈과 음과 관련된 부분이 한 80%는 차지합니다. 6급 90문항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훈음 문제 한자로 쓰면 우리가 이제 한자를 배우니까 한자로 써도 되겠죠. 훈. 이 훈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이 훈 이런 말을 쓸 건데 이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자의 훈과 그 한자를 적어놓고 그 한자의 훈과 음을 다는 그 문제가 도금 먼저 나오니까 도금 먼저 할까요? 읽을 독자 소리 음자 이거 자꾸 왜 도금 문제가 6급 같은 경우는 33문제가 나옵니다. 33문항. 이 도금이란 게 뭐냐면은 한자 써놓고 밑줄 쳐놓고 한자에 밑줄 그어놓고 요거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읽으면 가수 이렇게 있거든요. 읽는 문제가 33문항. 두 번째 훈음 문제. 요게 22문항 나옵니다. 훈음이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훈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한 글자 적어놓고 요 글자에 훈과 뜻을 적어봐라 그러면은 노래가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훈이에요. 가가 음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22문항. 이거 지워도 되겠죠? 세 번째, 한자 쓰기. 한자 쓰기 문제가 6급 같은 경우에 20문항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세 부분 더해보면 33, 22, 20 산수죠? 그러면은 75 나오나요? 여기까지가 75문항이에요. 그럼 보세요. 93문항 중에 63문항 이상 맞추면 합격인데 도금 문제, 훈음 문제, 한자 쓰기 문제가 75문항이에요. 여기서 그냥 거의 다 맞으면 합격이구나. 이 부분이 해결되면 그냥 합격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각 글자 한자 한자의 뜻하고 음을 익히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부분은 한자의 훈과 음을 익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완성형이라는 게 있어요. 완성형이 뭐냐면
형자 한자로 못 써가지고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네. 저기 하이급스에서는 너무 어려운 글자라 그냥 한글로 쓰려고 그랬는데 오해받을까봐 한자로 썼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자성어 같은 거 이렇게 쭉 내고, 사자성어 우리 6급에서 배우는 사자성어 뭐 있을까요? 산전수전? 각인각색으로 할까요? 우리 그 다음 강의나 바로 그 2강에서 배우는 각각각자에 나오는 각인각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 뜻하는 거 사자성어인데, 여기다가 요 각색 부분에다가 블랭크 이렇게 쳐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알맞는 글자를 골라서 넣으시오. 그런데 이게 주관식이냐 객관식입니다. 뭐 1번부터 한 8개 8번까지 8개 적어놓고 아니면 뭐 4개 5개 적어놓고 그 중에서 골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완성형이 한 3문제. 그 다음에 반이요.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는 제가 상대어라고 표현을 해갖고 하는데, 반이어, 상대어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요 반이어 문제가 한 3문제. 그 다음에 동이어. 의미가 비슷한 거. 우리 본문학습 교재에서는 유의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2문제. 7번. 왜 동의어라고 안 하고 제가 교재에서는 유의어라고 하는지 그거는 그 교재 진도 나가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또 반이어라고 안 하고 저희는 또 유의어라고 합니다. 아니 반이어라고 안 하고 상대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음이어요. 동음이어가 이게 한 2문제. 6급에서는 2문제만 나오는군요. 5급 가면은 또 3문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뜻풀이. 뜻풀이가 뭐냐면 한글로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를 한자로 썼을 때 한자 단어는 알맞는 걸 고르시오. 이것도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뜻풀이. 요거 2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에 획순, 필순이라고 하는 한자 쓸 때 어느 획의 특정 획이 몇 획인지 그거 물어보는 게 3문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6급에서는 약자 문제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좀 엄밀히 세밀히 구분을 해보면은 한자의 훈과 음을 익혀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요 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 80%를 차지하고 있는 독음, 훈음, 한자 쓰기 이 부분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완성형, 반이어, 동이어, 동음이어, 뜻풀이까지 여기가 다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필순만 조금 다른 경우예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는 시간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이급수는 글씨를 크게 또박또박 쓸 테니까 제가 써나가는 그 순서 보면서 그냥 따라 쓰면서 익히시면 되겠고, 그것도 귀찮으면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 1, 2, 3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그럼 이 부분은 언급 안 해요. 본문 과정 속에서 교재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반이어, 동이어, 동음이어 다 언급할 거예요. 완성형 관련된 뭐 사자성어도 중요한 사자성어들은 반복해서 언급할 거니까는 요 정도가 다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3문제 빼고 97문항이 97점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복습 열심히 하는 여하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97점은 욕심이고 여기 다 안 되더라도 요것만 돼도 75점 이상만 돼도 합격이니까는 우리가 목표를 75에서 80점 잡자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커트라인을 훨씬 넘겨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자면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시간을 쏟는 게 효율적이냐? 한자의 훈과 음을 익히는 부분, 그 부분에 에너지 시간을 쏟자.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학습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집가자. 가나다 순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 집가자 나왔어요. 다시 써볼까요? 하이급수 분들이니까 제가 크고 또박또박 안 날려 쓰고, 요거 뭐예요? 간머리죠. 간머리 한 획, 두 획, 세 획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간머리가 부수고, 우리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서 부수가 위에 있으면 머리라 그런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간머리. 그리고 밑에 돼지 시자라는 건데, 우리 돼지 시자는 하이급수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배우지는 않는 글자, 따로 배우지는 않는 글자, 5급도 안 배워요. 저 상위급수 가서 배우는 글자인데 또 이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집가에 돼지 시가 들어가 있는지는 거기 집가 밑에 보면은 제 그 본문학습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배울 글자의 훈과 굵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글자의 급수, 7급 글자죠. 하이급수에서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7급이란 말은 6급에서는 쓰기까지, 집가자는 쓰기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6급 배정 한자 150자는 6급이 시험 볼 글자가 300자인데 그 중에서 150자가 6급 전용 한자라고 합니다. 6급에서만 추가된 한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150자는 읽기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쓰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이급수 150자 있죠. 하이급수란 거는 7, 8급 글자잖아요. 구분해보면 7급 100글자, 8급 50글자라고 합쳐서 150글자인데 요거는 읽기 포함해서 쓰기까지 돼야 되는 거죠. 6급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집가자가 7급이다 그러면은 저거는 읽기는 당연히 돼야 되고 쓰기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수, 간머리 써놨고, 그리고 7획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총 획수가 7획 아니에요. 총 획수로 여기다 써놓은 건 아니고 부수를 뺀 나머지 부수가 한 획, 두 획, 세 획이라 그랬고, 밑에 있는 돼지시가 7획입니다.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합치면 10획, 10획, 총획은 10획이고요. 그 중에서 간머리, 부수 뺀 요것만 7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써놨어요. 아시겠죠? 혼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첫 번째 한자로 다 써놨는데 우리가 한자를 배우니까 그냥 한글로 쉽게 풀어서 쓰려다가 한자로 그냥 써봤어요. 자해 그러면은 글자 자자에다가 이 해자가 풀 해자입니다. 해석이라는 의미의 해자예요. 그러니까는 글자 해석, 글자 풀이 이런 말이겠죠. 우리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 나와 있는 교재들은 다 뭐 글자 풀이 이렇게 나왔는데 좀 특색 있게 자해라고 한자로 그냥 바로 적어봤어요. 자해에는 그 글자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써놔봤습니다. 어떤 풀이는 제가 봐도 약간 견강부회, 억지로 끌어다가 맞춘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떤 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요. 집가자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자연스럽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매번 읽어주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라고 그냥 글자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돼지는, 돼지 시자 들어갔으니까, 돼지는 그 집의 재산이었던 만큼, 지금도, 가축이죠, 돼지는. 그래서 지금도 재산이죠. 근데 옛날에는 거의 필수 재산이죠. 우리 집에 지금 TV 없는 집이 없듯이 옛날에는 이 돼지를 다 길러가지고 단백질, 갖다 뭐 팔기도 하겠지만,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단백질, 보충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겠죠.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 돼지가 다 해결을 하고, 그 돼지 나중에 키워가지고 새끼 나면 팔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재산이었죠. 그랬던 만큼 돼지는 요 간머리가 여기서는 집을 뜻하죠. 매번 집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때는 집을 뜻합니다. 집에 딸린 가축이었다. 그런 의미로 집가다. 근데 그냥 참고 삼아 읽어두시라는 거고, 그걸 자해를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유의자. 두 번째는 유의자라고 합니다. 유자가 무리류 그래요.
제가 앞에서도 그 6급의 그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서 다른 데서는 그 유의자를 동의자라고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유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의하고 동의하고 뭐가 다르냐? 동의 그러면 이게 한 가지 동자거든요. 의미가 90% 이상 거의 비슷할 때 동의라 그러고요. 유의는 한 7, 80%? 꼭 이렇게 수치화 시키기는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자니까. 그러니까 폭넓게 비슷한 글자들. 왜냐면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를 보면은 6급 같은 경우 얘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5급 글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급에서 그 68회 실제 기출문제 중에서 5급에서 배우는 글자 중에 머무를 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지, 멈추는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글자인데 보통 유의자 그러면은 답으로 이 그칠 지자, 그래서 정지란 단어도 있으니까 요걸 유의자로 짝으로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5급 68회 2015년 2월 28일 치러진 시험에서는 머무를 주자, 요게 이제 살주 그러기도 합니다. 의식주 할 때 그 주자예요. 어디 거주한다 그럴 때 들어간 주자인데 요걸 짝으로 의미가 비슷한 걸로 묶었어요. 그러면 동의 관계만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객관식이었으니까는 나머지는 의미가 다 동떨어져가지고 뭐 객관식이라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물론 유의자 관련 문제는 거의 다 객관식으로 나오죠. 좀 동의 그래가지고는 폭넓게 포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유의란 말을 씁니다. 시험에 출제도 실제로 의미가 아주 딱 똑같게 한 가지 동, 한 가지 공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의미가 딱 똑같잖아요. 한 가지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유의라고 해봤습니다. 그 유의자 그리고 뭐 상대자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해당한 자. 해자가 좀 어렵죠. 여기. 그러니까 요 글자에 해당하는 저 글자가 들어간 그런 한자어들이 있거든요. 그 한자어들을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뽑아가지고 실어놨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다 한자로 써놨기 때문에 못 읽으실까봐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해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유의자는 첫 번째 의미가 비슷한 글자는 우리가 배우는 글자 중에 집당자 있습니다. 이거 집당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실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들이 꽤나 많아요. 한자에서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들이 뭐 지복자, 집주, 지부, 뭐 집택, 집원 수많은데 우리가 6급에서는 요 글자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요건 집당자고 요건 집실자인데 그러면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의미가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으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의미가 좀 달라요. 요 집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사는 건물, 집을 뜻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 식구,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가자가 들어간 단어라든지 문장, 뭐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운으로 많이 쓰이는데 어디 이발소 같은 데 가도 액자로 많이 걸려져 있고 가화만사성이란 말 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말인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 5만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화목이 먼저다. 수신제가 뭐 이런 의미로 몸부터 닦고 집안이 평온해져야지 나라를 뭐 건사할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집안이 화목해야지 그 밖에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럴 때 이 가는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사는 건축물 집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식구들이 그 식구들이 화목해야지 잘 된다 그 말이죠. 부부가 맨날 싸우고 뭐 자식은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맨날 싸우는 그런 불화의 가정은
밖에 일도 잘 안 되시겠죠. 예, 가장이. 그렇듯이 집안이 화목하면 예, 오만 가지 일이 다 잘 된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사는 건축물 집이 아니고 구성원들을 얘기한다. 그에 반해서 이 당이라든지 실은 좀 달라요. 이 당은, 집당자 당은 쓰이는 예를 보면은 천주교에서 미사 보는 그 성당 있죠. 성당을 성스럽다 그럴 때 그 성인 성자에다가 저 집당자를 씁니다. 또 그리고 글 배우는, 옛날에 훈장 선생님이 글 가르치시던 곳을 서당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도 글서자 집당자를 씁니다. 그리고 저기 그 양재동인가에 가면은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죠. 예, 전당. 그때도 집당자를 써요. 예, 예술의 전당. 전자가 좀 어려운데 여기 또 궁궐이라는 뜻의 그 전자 있거든요. 전당. 그 다음에 뭐 강당. 학교에 가면 강당 있죠. 다 집당자가 들어가는데 쓰임을 보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이때는 구조물 건축물이죠. 예, 요거는 안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같은 집이라도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실 같은 경우는 또 쓰임을 보니까 화장실, 거실, 응접실, 내실, 외실 뭐 이런 데 쓰이잖아요. 대합실. 요것도 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조물인데 구조물 안에 당보다는 의미가 좀 적죠. 구조물 안에 어떤 공간,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 거실, 그렇죠. 응접실, 뭐 대합실. 아무튼 의미가 그렇게 다르다더라. 같은 집이라도. 그렇지만은 공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만은 6급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유의자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집과 딱 써놓고 의미가 비슷한 글자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의미가 좀 같은 집이라도 좀 다르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고 같은 유의자 관계로 묶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한자 보실게요. 첫 번째 가산. 집가자, 산자가 낳을 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한다 그럴 때도 이 산자 들어가고요.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한다 그럴 때도 이 산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 있죠. 그럴 때도 이 산자가 들어갑니다. 이 산자 쓰임이 많아요. 그래서 산업이란 것도 뭡니까? 어떤 재화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이라 할 때도 저 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산 그러면은 집안의 재산, 뭐 TV, 냉장고, 농, 뭐 이런 거 가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산을 탕진한다 이런 말 하죠. 가산을 다 뭐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이럴 때 가산 탕진이라고 하는데 탕진도 한자어고 그때 그 가산, 집안의 재산, 집문서, 땅 문서 이런 것도 다 가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날려버리니까 집안에 돈이 되는 재산. 자, 두 번째 가사. 사자가 일사자죠. 가사 분담할 때 그 가사예요. 집안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어른이다 그래서 가장까지.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산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많은 글자가 아니고 뒤에서 여러 번 중요한 글자고 또 여러 번 언급이 될 글자입니다. 산에 비해서 이 일사라든지 어른장은 쉽죠. 그렇지만은 뭐 한 번 나오고 말 건 아니고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노래가자. 노래가자는 오를 가자를 두 개 상하로 겹치면 이게 큰 형가 그럽니다. 옛날에 그 홍콩 영화 보면은 따거 이런 말 하거든요. 그 형님 그럴 때 거가 따거라고 할 때 그거가 이거든요. 요 글자만 자체도 큰형 가도 됩니다만 요 글자 자체도 노래가가 되거든요. 원래 노래가는 이 글자 옆에다가 하품흠이라는 하품음 방 요게 부수거든요. 우리 부수의 위치와 명칭할 때 글자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방이라 그런다 그랬죠. 곁방자 써가지고 그래서 하품음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 어려운 말 이름의
명칭에 유의하기보다는 위치, 그리고 쪼개봤을 때 두 부분, 한 번 더 쪼갤 수 있죠. 오를까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구나. 노래할 때, 하품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노래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죠. 노래 가짜입니다. 유의자를 보시면은 우리 이 글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전주문자로서 배웠습니다. 즐거운 락자인데 음악, 풍악 할 때는 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유의자니까 악이라 그래야 되겠죠. 즐거운 락일 때는 유의자가 아니죠. 즐겁다 그럴 때는 다른 또 의미가 비슷한 글자들이 있고, 여기서는 음악, 풍악 이런 의미로 노래가랑 유의자가 되는 겁니다. 해당 한자 보실게요. 첫 번째 노래가자 손수자를 쓰면 가수, 싱어 말이에요. 가수. 나는 가수다 할 때 가수를 이렇게 씁니다. 가수 그러면 노래가는 오히려 생김새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한번 공부하면 쉽게 생각이 나는데 손수자가 쓰인다는 거. 이거 잘 실수하시더라고요.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국자, 국가. 애국가 말이에요. 국가.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기할게요. 세 번째가 군사군자죠. 군가.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 가짜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초반이라 제가 처음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좀 자세히 설명하는 편인데, 이제 뒤로 갈수록 앞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눈으로 읽으면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반에 복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3번까지 해볼까요? 3번. 뿔각자. 여기 뿔각자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여섯 획, 일곱 획. 획수 문제가 제가 처음이니까 획수 문제도 한번 언급을 할게요. 획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획 아니면 뭐 2획 이런 획들을 저 획이 몇 번째에 그어진 획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객관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여섯 획. 만약에 이 획을 몇 번째 써지냐고 물어봤으면 6획. 그 다음에 요거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5획. 그 다음에 요걸 물어봤다 그러면 7획.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을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객관식으로 나와요. 뿔각자. 짐승 머리에 난 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한자 바로 보실게요. 유의자도 없고 상대자도 없고, 각도, 이 도자가 법도도 정도도 그래요. 각도 그러면 뭐 180도, 360도, 90도 하는 그 각도를 이렇게 씁니다. 그때 뿔각이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강목이 뭡니까? 건축물 재료로 쓰이는 그 강목 얘기하는 거예요. 강목이 이렇게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이렇게 로 생겼죠. 정육면체는 아니에요. 직육면체로 이렇게 기다랗게. 근데 이게 각이진, 90도로 각이진 나무잖아요. 그래서 강목이라고 뿔각자를 각도의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게 중요한 단어죠. 두각이라고 읽는데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그럼 머리에 난 뿔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출중한 사람한테 이 두각이란 말을 써서 표현을 하죠. 머리에 난 뿔처럼 눈에 도드라지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립이라고 나오는데 뿔각자, 설립자. 뿔이 딱 서 있는 것처럼 이것도 두각과 의미가 비슷해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그걸 강립이라고 합니다. 두각과 강립,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특히 두각. 잘 출제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본문학습 첫 시간이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느라고 3번까지밖에 못 나갔습니다만은 이 이후로는 한 강의당 소화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바로바로 하지 않으시면은 다음 강의에서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예습을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죠. 그냥 이 강의는 듣고 그 강의 복습만 해주시면은 시험 합격에 지장이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복습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